마유는 꽤 오래전 안 나타났어요. 왜냐면 시진핑 막 너무 싫어해요. 사람이 뭐 계속 시진핑 듣기 싫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최근에 나타나더라고요. 이상한데 그렇게 많은 행사는 있는데 왜 하필 앤트그룹 참석하는 건지 그게 대놓고 시진핑 빼앗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진핑 파워가 정말 약하게 됐구나. 중경제 미래요. 이미 망했어요.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시진핑 정권에 대해 이미 공포신호를 보냈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마유는 꽤 오래전 안 나타났어요. 왜냐면 시진핑 막 너무 싫어해요. 사람이 뭐 계속 시진핑 듣기 싫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최근에 나타나더라고요. 왜 나타나는지? 시진핑 그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막 나타나더라고요. 시진핑 파워 약하게 되는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나와가지고 그 앤트 그룹 그런 그룹이 있는데 거기 그 20년 행사 참석을 했어요. 근데 앤트 그룹은 옛날에 2020년도에 상장을 해야 되는데 시진핑 그거를 막았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앤트 그룹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그 시진핑 되게 싫어해요.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근데 마윈은 나타나는 자체도 이상한데 그렇게 많은 행사는 있는데 왜 하필 앤트 그룹 참석하는 건지 그게 대놓고 시진핑 빼앗아내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비, 바람 겪지 않으면 무지개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은 누가 비인지 누가 바람인지 사람 다 알 수 있는 게 시진핑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나타나는 게도 이상한데 또 시진핑 가장 싫어하는 앤트 그룹 행사 참석했고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비바람을 겪지 않으면 무지개 볼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대놓고 시진핑 한테 시위하는 거고요. 마유이 혼자서 나타나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장우샤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같이 나타나는 게 보니까 과연 시진핑 파워가 너무 약하게 되기 때문에 마유인조차도 지금 당당하게 시진핑 싫어도 그냥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시진핑 파워가 정말 약하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리바바 이외의 중국 대기업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다 비슷비슷해요. 다 그냥 너무 못되게 하는 건데 그 마이 사람이 정말 막 시진핑 듣기 싫은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또 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막 영어도 하고 뭐 시진핑보다 훨씬 똑똑하고 막 그렇게 티가 나요. 그래서 그 사람 시진핑 많이 때렸어요. 근데 실제로는 알리바바 말고 텐센트 또 뭐 바이두 또 예를 들면 뭐 틱톡 이런 회사들 다 어느 정도 제재 당했어요. 시진핑 그 사람이 약간 좀 마오쩌둥 노선을 가고 싶어가지고 이런 민영 기업가들을 싫어해요. 그 공동 부여하는데 뭐 벌금 통해서 이만큼 돈 다 빼는 거예요. 주식까지 다 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중국 그 사업가들 더욱더 다 나가고 싶죠. 더욱더 중국 안에서 무슨 투자를 하고 싶지 않죠. 다 조용히 있는 거죠. 공정 상황이 안 좋죠. 중국에서 해외 기업들이 많이 발을 빼고 있다고 합니다. 현 상황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를 들면 강조하는 그 지표 하나 있는데 해외 직접 투자 이런 거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24년 같은 경우는 이 지표는 거의 35년 1990년 수준 떨어졌어요.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더 이상 중국 시장 안에서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트럼프 대통령 되면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기업들 다 걱정되잖아요. 왜냐면 트럼프는 그냥 명백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선되면 그 중국 모든 상품에게 60% 세금 때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중국 안에 만드는 상품들은 이게 미국 시장에 수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외부 압력도 있고 여기 시진핑도 계속 코로나 제로 비슷한 정책을 세우고요. 그리고 많은 중국 사람들도 뭐 불매운동 막 외국 기업들을 우리가 롯데 나가라 뭐 삼성 나가라 뭐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외국 기업들 진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요. 진짜 빠른 속도로 탈출하고 있고요.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워요. 중국의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영향은 무엇인가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돈 때문에 돈 없으니까 돈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일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자식을 키워요? 키울 수 없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절망. 너무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얘기를 하면 너무 슬픈데 내가 부부로서 아빠로서 우리 딸, 우리 아들한테 최고 잘해줄 수 있는 건 뭐냐? 출산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빠인데 그냥 출산 안 했는데 그래도 아빠인데 우리 딸한테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출산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 데리고 오지 않겠다. 그거는 제가 아빠로서 우리 자식에게 제일 잘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절망하는데 그 희망 안 보이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출산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중국 경제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빠로서 그거 알아요. 제가 혼자서 돈 쓸 필요 없어요. 돈 괜찮아요. 뭐 옷을 안 사도 돼요. 근데 우리 딸 어디 나가면은 아빠 이거 좀 사주세요. 이거 맛있는데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아무리 그러니까 물론 제가 어느 정도 돈이 있는데 아무리 돈 없어도 돈 써야 돼요. 이게 아빠로서 이게 꼭 써야 되는데 근데 지금 자식 없잖아요. 그러면은 탕핑 하는 거잖아. 탕핑. 돈도 안 쓰고 진짜 소비를 안 해요. 그리고 뭐 차도 안 사고 아파트도 안 사요. 이게 자식 2명 나오면 아파트 20평인데 30평까지 가야 돼요. 차는 그러니까 옛날에 뭐 K3인데 이제 소렌토 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자식 없으면은 굳이 안 사도 되잖아요.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요. 어쨌든 자식 없으면은 진짜 이 소비는 완전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 쉽게 탕핑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상황은 그래요. 2025년 중국 정부가 어떤 부양책을 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딱 한 가지요. 부채. 돈을 찍어서 뿌리는 거죠. 중앙부채 아니면 지방부채 막 돈 뿌리고 또 뿌리고 다른 방법 없어요. 더 이상. 기업들 다 나가는데 부자들 다 나가는데 그래서 돈 뿌리면 이게 과연 효과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처럼 이미 죽었어요. 이 사람 죽었는데 또 막 삼겹살 가지고 오고 또 뭐 물 가지고 오고 또 막 음료수를 가지고 오면 소용가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경제 자체가 정말 죽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너무 과장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미 그렇게 오래동안 해왔어요. 작년 재작년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계속 돈을 뿌리고 있는데 경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이미 희망 안 보이니까 자신감 다 떨어졌어요. 중국 경제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미 망했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고요. 심지어 사람들은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 그것도 많이 걱정돼요. 수익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죠. 돈 없으니까 빵 어떻게 사요? 그죠? 밀가루 어떻게 사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가는 건데 근데 만약에 중국 경제 아무래도 좋게 되려면 중국 공산당 체제 좀 어떻게 해체해야 되고요. 민주화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일단은 그러니까 자신감 다시 찾아러 와야 돼요. 외국 기업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 외국 기업들은 그 시진핑 따 보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신감 없잖아. 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산당 체제 없애버리고 그리고 시진핑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야 돼요. 중국 내에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중국 가장 부자 누구입니까? 제가 한국 사람 물어봤을 때요. 맞는 한국은 마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 옛날에 부자인데 근데 실제로 중국 실제로 부자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고위층 간부들, 태자당 그 사람들, 그 자식들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거 비밀이에요. 누구도 모르는 거고요. 그 며칠 전에 어떤 사람 뉴스 나왔는데 그게 확실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그 가지고 있는 돈이 한국 돈으로 400조 정도? 한 가족. 400조는 거의 대한민국 1년 예산이랑 비슷하게 대한민국 예산은 거의 700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과연 그 가족 과연 돈 제일 많아요? 그것도 잘 모르죠. 예를 들면 그 옛날에 덩서핑 가족, 짱저민 가족 이 사람들은 도대체 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근데 밑에서 일반 서민들은 진짜 없는 사람들은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많더라고요. 나가가지고 그 음식점 옆에 쓰레기통 있잖아요. 거기서 먹는 거 있는지 찾아보고 이게 진짜 너무 불쌍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종종 그런 뉴스를 많이 봤거든요. 저는 아프죠. 북중 러의 관계에서 중국이 많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둘만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옛날에 중국이랑 북한 사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특히 그 김정은 올라와가지고 그때 시진핑은 완전히 김정은 무시해버렸어요. 만나지도 않고 네 진짜 당신 나이 이게 뭐야 완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김정은도 장성택 그 사람이 있어서 추천했어요. 장성택 그 사람 옛날에 중국 정부 이쪽이 되게 친한 사이였어요. 그 정도. 그리고 김정은 그 사람이 미국 전 국무장관 펑페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데 평양 한번 갔어요. 갔는데 그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 사람들 다 사교인들이다. 서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이 좋은데 사실 서로 갈등이 되게 심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 전 세계 그렇게 많은 나라에 있는데요. 첫 번째 중국 관광객, 중국 사람 막 다 차단해버린 나라는 북한이에요. 막 차단해버렸어요. 왜냐면 서로 불만도 있고 서로 어떤 나라인지 서로 다 아니까. 어쨌든 표면적으로 봤을 때 둘이 사이 좋은데 사실 갈등이 심한데요. 근데 이번에 이게 러시아는 그래도 큰 나라잖아요. 북한 있는 포단 같은 거 필요하는 거잖아요. 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은 네 시진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제 우리 큰형 그 러시아 생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김정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국을 싫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방식 통해서 중국도 긴장해서 우리 북한은 러시아 쪽에 가면 안 되는데 또 러시아 북한한테 또 많은 돈, 많은 쌀 줘야 되잖아요. 김정은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양쪽에 다 좋은 거 챙기는 거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요. 북한 파병에 대한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중국 외교부 답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랑 러시아 사이 일인데요. 우리는 그냥 아무 얘기도 없고 우리 두 나라의 정상 관계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은 지금 러시아 사이 좋은데 중국 사실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중국도 지금 러시아를 지원하고 싶어요. 막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지원을 했어요. 반도체 이런 거. 근데 포단, 돈, 파병까지는 중국 감히 못해요. 왜냐면 그 미국의 계속 막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면은 진짜 난리 나요. 그러면은 아마도 중국은 북한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포단은 북한을 주는데 과연 이 포단 진짜 북한 만들었는지 아니면 중국 만들었는지 누구 알아요? 모르잖아요. 어쨌든 북한 통해서 돈이나 파병, 포단, 러시아를 지원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국제 나라 이 나라의 관계 되게 복잡해요. 금방 말씀드린 거 뭐 중국 불만이 많다 이런 면도 있고 그리고 또 북한 통해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면도 있고 지금 시진핑 입장에 봤을 때 푸틴 그 사람 무너지면 안 돼요. 그 사람 무너지면 바로 시진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 중국, 러시아의 관계 되게 복잡해요. 근데 절대로 친하지 않아요. 서로 다 이용하는 관계예요. 돈 관계 없을 때 서로 적 될 수도 있어요. 옛날 중국 소련이랑 막 싸운 적도 있고요. 어쨌든 복잡해요, 이게. 향후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아무리 시진핑 마음이 급해도 일단은 푸틴을 무너지지 않게 이거를 먼저 해야 되니까 북한은 아무리 러시아랑 손 잡고 사이 좋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북한 통해서 러시아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그 북한 돈 없잖아요. 그러면 돈도 많이 주고 쌀도 많이 주고 어쨌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만약에 러시아는 망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이 세 나라 사이에 분명히 무슨 갈등 생길 수가 있어요. 서로 싸우고 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외교 관계에서 거의 왕따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외교 상황 진짜 왕따되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은 나라 중국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그 중국은 테모, 이커머스 통해서 싼 상품들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의 기업 다 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중국한테 제재하는 나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디아, 그리고 터키, 그리고 뭐 사우디, 멕시코, 미국, 캐나다, 심지어 베트남도 공산당 국가잖아요. 심지어 러시아까지. 러시아도 지금 중국산 그 가구 관련된 부품 대해서 세금 50% 정도 때렸어요. 러시아, 심지어 파키스탄 중국 사이는 엄청 좋았어요 옛날에. 지금 유럽, EU도까지 다 그냥 중국 대해서 세금 때리거나 아니면 제재를 하거나.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되면 진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 막 중국 때리면 아마 많은 나라들 같이 때리지 않을까 중국한테. 진짜 오래 참았어요. 한국도 마찬가지. 지금 뭐 테모, 뭐 아리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너무 힘들어요. 중소기업들은 워낙 상품이 싸니까. 그리고 또 중국의 철강 이것 때문에 포스코도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서로 갈등이 많고요. 한국 포함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 다 그래요. 그래서 왕따 되는 거는 그냥 다행이고요. 왕따는 뭐냐면 우리는 당신이랑 같이 놀지 않겠다. 그러면 정말 같이 때리면은 그게 더 심하잖아. 왕따 되는 상태에서 또 막 같이 때리면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 위험하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세금 60%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그 이상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중국의 모든 기업들 다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중국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기업들 또 나가야 되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말레이시아는 베트남 쪽 나가고 있고요. 그럼 중국 경제는 옛날에 다 외국 투자 때문에 잘 되는 거고요. 수출 때문에 잘 되는 거고 중국 경제는. 근데 이거 다 사라지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랑 같이 중국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때리거나 막 이런 저런 문제 많이 생기면 중국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 내부에 그 공산당 내부에 또 갈등도 심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트럼프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중국 공산당 고위층 간부들 미국 안에 있는 그런 그런 재산을 다 동결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국 고위층 간부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미국한테 뭔가 할 수가 없는데 시진핑한테 가는 거죠. 시진핑 너 때문에 뭐 우리 돈 다 동결 당했어요. 그러면 못은 더욱 심하게 될 수는 있는 거죠. 여러 면에서 그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시면 조가 되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중국의 트럼프 정부 대응 전략은 어떤 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없어요. 트럼프 첫 번째 임기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 중국 전체 경제에 너무 안 좋게 되고요. 시진핑 파워도 약하게 되고 나이도 많고 건강 상태도 안 좋고요. 일반 서민들 옛날에도 어느 정도 지지를 했는데 지금 지지하지도 않고요. 주변 나라의 사이 다 망했고요. 그러면은 무슨 대응책?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해도 아무 소용 없는 그런 쓸데없는 대응책 아마 조금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의 한중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한국은 중국 시장 너무 많이 수출하고 있잖아요. 이게 조금 문제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국 약간 좀 규칙 지키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니까 여기서 한국 기업 많이 있으면은 중국 정부가 이런 거를 가지고 한국을 협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중국 시장은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사람들은 다 돈 없으니까 소비도 못 하고요. 그래서 사람 많은데 근데 시장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전 세계 시장을 진출해야 돼요. 같아요. 그 한류처럼. 그때 금한령 있었잖아요. 다들 뭐 중국 사람들은 그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 시장 없으면 한류 스타들 다 망해요. 너희들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근데 한류 스타들은 오히려 전 세계 시장 갔잖아요. 뭐 오징어 게임이나 뭐 BTS나 오히려 크게 더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미국이랑 중국 갈등 되게 심해가지고 한국 기업들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돼요. 중국 시장보다 전 세계 시장 워낙 더 크니까 한국 분들도 열심히 하니까 전 세계 시장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분위기를 전해주신다면요? 인기가 많죠. 금한령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중국 많은 사람들은 한국 영화이나 한국 노래, 한국 드라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다 그래요. 한국 영화 너무 좋게 재미있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매력 너무 좋아서 사람들을 막 다 봐요. 근데 이게 다 불법으로 다른 중국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한테 불만이지만 그래도 집에 가서 오징어 게임 봐야죠. 재미있으니까.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내용 많은데요. 일단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에 중국 투자하러 가거나 여행하러 가거나 여러분 좀 조심하세요. 상황 그렇게 막 좋은 편이 아니라서 어쨌든 좀 참고하세요.